2025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는 기묘하고도 긴박한 연극 한 편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 연극은 화인당의 높은 담장 안이나 경서 호텔의 밀실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견 지루해 보이는 두 장의 통계 보고서 사이에서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2025 중국 금융안정보고서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5년 11월까지의 고정자산 투자 데이터입니다. 본래 이 두 기관은 한솥밥을 먹는 국무원 산하의 회계사들로 대외적으로는 입을 맞추어 중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노래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두 기관은 서로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초유의 정치적 사고를 냈습니다. 먼저 인민은행 행장 판궁성은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들고 나와 2024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5%를 기록했으며 금융 시스템은 안정적이고 리스크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황제에게 바치는 충성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국가통계국 국장 강희가 던진 데이터는 차가운 얼음물 같았습니다.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전국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6% 하락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는 14.1%나 폭락했고 민간 투자 역시 5.3%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겉으로는 우리 집 수입이 2배로 늘어 부자가 되었다고 이웃에게 자랑하는 남편의 등 뒤에서 쌀독이 비어 쥐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는 아내의 모습과 같습니다. 중남해의 정치적 규율이 무너지고 지휘봉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보고서 속에 숨겨진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국가의 주춧돌이라 믿었던 대형 은행들에 관한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재정부가 5천억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여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우정저축은행의 핵심 기본 자본을 확충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기본 자본이란 은행이 위기에 처했을 때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자 심장 근육과 같은 존재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돈을 잘 번다는 이른바 4대 은행이 왜 국가로부터 수혈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이는 대형 은행들의 자가 조혈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가 이 거대한 공룡들의 기력을 쇠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태산처럼 든든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생명 징후를 유지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것을 과연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다가올 거대한 해일로부터 시스템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급하게 제방을 쌓는 절박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국가의 핵심 금융기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며 그들이 방어하려는 리스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임을 시사합니다. 중국의 대형 은행들은 오랫동안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전판 자체가 거대한 부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5천억 위안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구멍이 깊고 넓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자산 규모가 큰 은행들이 사실은 정부의 특별 채권 없이는 생존을 위협받을 만큼 취약해졌다는 사실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 던지는 경고장과 같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판궁성 행장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내부에서는 이미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강력한 전기 충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극의 막이 오를수록 우리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차갑고 두려운 것인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대형 은행들이 국가의 혈액을 수혈받으며 간신히 숨을 몰아쉬고 있다면 그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은행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합니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수공보식, 즉 수동이자, 보전이라는 기괴한 표현을 사용하며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위반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이 불법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은행권이 매년 800억 위안 이상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이 800억 위안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중소은행들이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독배를 마시며 버텨온 처절한 생존 게임의 중단입니다. 수공보식이란 쉽게 말해
은행이 대형 고객을 붙잡아두기 위해 전산 시스템 밖에서 수기로 장부를 작성하며 몰래 높은 이자를 얹어주는 행위입니다. 시장 금리는 낮아지고 예금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돈줄이 마른 은행들은 살아남기 위해 법망을 피해가며 이자를 퍼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마치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 한 명을 더 끌어오기 위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며 가격을 후려치는 육박전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 판에 끼어들어 몽둥이를 휘두르며 가격 담합을 강제하고 나선 셈입니다. 이들이 아낀 800억 위안은 예금주를 위한 돈이 아닙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은행의 재무제표가 완전히 파탄나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합니다. 중앙은행은 이제 예금금리 입찰 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조항을 만들어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 금융의 안정일까요? 아니면 금융관제의 극단화일까요? 자유로운 시장의 기능이 멈추고 관료들의 명령에 의해 이자가 결정되는 모습은 폭풍 전야의 경직된 정적을 연상시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보고서의 이면에 숨겨진 은행 실종 사건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금융기관 법인 숫자는 4,295개이지만 불과 1년 사이에 193개의 농촌 중소은행이 사라졌습니다. 그중 마을은행이 98개, 농촌 상업은행이 44개, 농촌 신용협동조합이 41개에 달합니다. 은행은 동네 카페처럼 오늘 문을 닫고 내일 다시 여는 곳이 아닙니다. 1년 만에 200개에 가까운 은행 법인이 증발했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강제적인 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를 합병이나 구조조정이라는 우아한 단어로 포장하지만 사실상 큰 은행이 작은 은행의 부실 채권을 떠안아 억지로 구멍을 메우는 장례식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은행이라는 간판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들이 짊어졌던 빚과 구멍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독소는 더 큰 은행의 몸속으로 혹은 지방 재정의 어깨 위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보고서가 분류한 등급을 보면 더욱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전체 은행 중 레드존, 즉 고위험군에 속하는 은행이 무려 312개에 달하며 이들의 자산 규모는 9조 4천억 위안에 육박합니다. 이것은 과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부동산 거물, 헝다그룹이 남긴 부채의 4배에 달하는 거대한 폭탄이 은행 시스템 전체에 매설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점은 보고서가 베이징이나 상하이, 그리고 저장성 같은 주요 지역에는 고위험 은행이 단 한 곳도 없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깨끗해 보이는 장부 뒤에서 부실 채권들이 어떻게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은행 본체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그 오물을 자회사나 다른 투자 상품으로 떠넘기는 위험 이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구멍은 예금주들이 받아야 할 이자를 깎거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일반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메워지게 될 것입니다. 은행이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스템 내부에 쌓인 고름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우리는 직감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 정리가 아니라 거대한 붕괴를 앞두고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긴급 수술입니다. 은행 시스템의 위기를 깊이 파헤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중국 경제의 가장 어두운 구석인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불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민은행의 보고서는 이 부분에서 매우 기만적인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보고서는 자금 조달, 플랫폼 채무 통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약 40%의 플랫폼이 이미 명단에서 퇴출되어 채무 규모가 25%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퇴출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물어야 합니다. 빚을 갚은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긴 것도 아니며 짓담한 프로젝트는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명단에서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중국 관료 사회에서 가장 흔한 퇴출 방식은 부채를 갚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꾸고 껍데기를 갈아 끼우는 것입니다. 자금 조달 플랫폼의 계좌를 말소하고 대신 도시운영공사라는 새로운 간판을 다는 순간 그 부채는 더 이상 플랫폼 부채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며 숫자를 이용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중앙은행이 이제 와서 조회 시스템을 만들고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얼마나 장부가 엉망이었는지를 증명합니다. 공산당 체제 하에서 갑작스러운 장부 조사는 단순한 점검이 아닙니다. 언젠가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후 청산을 준비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입니다. 즉,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뜻입니다. 부동산 보고서의 내용은 더욱 세밀하고도 교묘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주택의 최저 계약금 비율을 15%로 통일하고 전국적인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한선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기존 대출 금리를 대폭 조정하여 차입자들에게 매년 1,500억 위안의 이자를 아껴주었다고 홍보합니다. 듣기에는 서민들을 위한 복지처럼 들리지만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인민은행은 보장성 주택 재대출 제도를 설립하여 지방정부가 팔리지 않는 재고주택을 사들여 보장성 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 비율을 기존 60%에서 100%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재고를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지방정부를 위해 전용 수표를 끊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전에는 개발업자가 집을 팔지 못해 파산했다면 이제는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찍어 그 팔리지 않는 집들을 사들여 지방정부의 자산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부동산 시장을 구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토지 재정을 구하기 위해 전 중국 국민의 인플레이션을 담보로 부동산이라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행위입니다.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누려야 할 화폐의 가치가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중앙은행의 장밋빛 환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 바로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차가운 수치들입니다. 통계국 국장 강희가 발표한 2025년 11월까지의 데이터는 인민은행의 얼굴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전국 고정자산 투자가 2.6% 하락했다는 것은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 14.1%나 폭락했다는 사실은 외부 세계가 중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남편은 밖에서 우리 집 수입이 늘었다고 큰소리치는데 아내는 안에서 쌀독이 비었다고 울부짖는 이 기묘한 상황은 단순히 수학적 오류가 아닙니다. 체제 내부의 명령체계가 흔들리고 있으며 각 부처가 다가올 대붕괴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자 도생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통계국은 더 이상 중앙은행의 거짓말에 장단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진실을 말했노라고 주장할 수 있는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남해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현실의 범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주식시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4년의 A주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민은행 보고서는 국유 자본 운영 플랫폼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성통과 국신 같은 기관들이 도구 자금을 활용해 합계 1조 8천억 위안을 증액 투자할 예정이며 인민은행은 중앙회금의 지수 펀드 매입을 확고히 지지하고 필요시 충분한 재대출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문장의 무게는 실로 엄청납니다. 과거에는 국가대표팀이 증시를 구제할 때 재정부가 돈을 내거나 회금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앙은행이 직접 실탄을 공급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금융 안정화 정책이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하며 중앙은행이 직접 판에 뛰어들어 국가대표팀의 잔에 무제한으로 수를 따라주는 격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재발등 찍기식의 경제 부양책입니다. 인쇄기가 멈추지 않는 한 주식시장은 가짜 번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통제 가능함을 강조하면 할수록 그들이 준비하는 시나리오는 더욱 극단적이고 수단은 더욱 맹렬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점은 보고서가 금융안정법 제정과 인민은행법 개정을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2025년 초에는 거시 신중성과 금융안정위원회를 통합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 왜 이토록 서둘러 입법을 서두르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폭풍 전야의 긴박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재앙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며 장차 벌어질 대붕괴 속에서 합법적인 처분권을 소유하려 합니다. 즉, 누구를 희생시키고 누구를 보호할지, 누구의 자산을 몰수하고 누구의 예금을 동결할지를 법에 명시하여 모든 약탈을 합법화하려는 준비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같은 날 발표된 두 보고서가
왜 서로 충돌하고 있는지 그 진정한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처 간의 갈등이 아니라 중남해의 정치 규율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인민은행 행장 판궁성은 서구의 교육을 받은 기술 관료로서 습근평 주석이 원하는 황제의 새 옷을 만드는 제단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임무는 전문 용어와 복잡한 모델을 동원해 무너져가는 경제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주석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는 5%의 성장을 외치고 리스크가 통제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해야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그에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통계국 국장 강희의 배경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건설은행에서 평생을 보낸 인물로 전 중기위 서기이자 부주석이었던 왕기산의 수하로 분류됩니다. 습근평 주석이 지난 몇 년간 금융반부패를 명분으로 왕기산의 인맥을 대대적으로 숙청해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희는 이제 경제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민은행과 손잡고 데이터를 조작했다가 나중에 대붕괴가 닥쳤을 때 그는 첫 번째 희생양이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가운 통계 수치를 통해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강희가 발표한 투자 폭락 데이터는 원로파와 반대파에게 보내는 일종의 투항 문서이자 자신의 알리바이입니다. 나중에 책임 추궁이 시작될 때 나는 사실을 말했노라고 주장하기 위한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한 정권의 핵심 부처인 돈줄을 쥐고 있는 중앙은행과 장부를 관리하는 통계국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며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은 체제 내부의 원심력이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타이타니코가 빙산에 충돌한 후 선장은 방송으로 작은 진동일 뿐이니 파티를 계속하라고 외치는데 하부 갑판의 엔지니어는 이미 바닥이 뚫린 것을 알고 구명조끼를 챙기며 자기 사람들을 구명정으로 대피시키는 상황과 같습니다. 이 데이터의 반란은 곧 닥칠 경제 대공황의 전조이자 중남해 내부의 거대한 권력 균열이 겉으로 드러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이토록 위태로운 상황에서 중남해가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금융안정법과 인민은행법 개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025년 초 설립될 것이 신중성과 금융안정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시스템이 갑자기 입법을 서두르고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태평성대의 징조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마지막 준비입니다. 그들은 대붕괴의 순간이 오면 더 이상 기존의 규칙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벌어질 혼란 속에서 누구를 희생시키고 누구를 보호할지, 그리고 어떻게 합법적으로 자산을 동결하고 몰수할지를 법전에 미리 새겨두려는 것입니다. 모든 약탈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이들의 치밀한 계산은 우리를 더욱 소름 돋게 만듭니다. 인민은행 보고서가 말하는 리스크의 유연한 해소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우리는 저장성 금융자산 거래소인 저금센터의 사례를 통해 똑똑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저장성은 현재 지도부의 정치적 고향이자 가장 견고한 지지 기반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국유 플랫폼마저 무너졌다는 것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저금센터가 수백억 위안의 리스크를 터뜨리기 1년 전인 2024년 10월 저장성 금융국은 조용히 해당 기관의 업무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정부가 먼저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린 셈입니다. 이어 2025년 1월에는 자본금이 제로인 유령 민간 기업으로 대주주를 변경하는 완벽한 금선 탈각, 즉 매미가 허물을 벗고 도망치는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권력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체제, 내 기득권층은 이미 2025년의 위기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폭탄이 터지기 1년 전부터 정밀하게 퇴각로를 설계했습니다. 국유자산은 깨끗하게 세탁해서 빼돌리고 껍데기만 남은 부실 덩어리는 민간 기업과 정보가 없는 일반 국민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민은행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질서 있는 리스크 해소의 본 모습입니다. 권력자가 먼저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 질서이고 영문도 모르는 백성들이 독이 든 잔을 마시는 것이 유효한 대책인 셈입니다. 2025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우리는 이 차가운 진실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투자가 2.6% 하락하고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동안 정부의 보고서는 오직 통제 가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312개의 고위험 은행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도처에 깔려 있고 수많은 피해자가 한겨울 추위 속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국유 자본이 탈출하고 고위 관료들이 각자 도생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으며 통계국마저 중앙은행의 거짓말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화려한 수식어나 보고서 속의 마침표 하나조차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대변국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며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시스템 내부의 구심력이 무너지고 권력의 균열이 겉으로 드러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겨울이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변동의 전야입니다. 그들의 화려한 누각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냉철한 시각을 유지하십시오. 스스로를 보호하고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이 이 역사적 쓰레기 시간을 견뎌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고 앞날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진실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진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